자, 여러분, 오늘은 신라를 왜 황금의 나라라고 했나요의 2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부에서는 우리가 신라의 불교가 들어올 때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 천년왕국 신라의 역사의 아주 세세한 부분,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를 왜 황금의 나라라고 했을까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예전에 그 무슬림들이 살던 땅, 그 땅에 유명한 여행가들도 있고 역사학자, 지리학자 같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남긴 책에 신라를 황금의 나라라고 지칭한 그런 문구가 있고요. 일본의 오래된 기록에도 신라에는 황금이 많다라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자, 신라 사람들은 실제로도 금이나 은으로 장식물을 잘 만들었어요. 유명한 신라의 황금 보관도 그런 것이고요. 금으로 된 귀걸이라든가 팔찌, 목걸이, 반지, 허리띠 같은 것들이 황금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박물관에서 본 분들은 놀라서 한참 그 앞에 서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라를 황금의 나라, 눈부신 황금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100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화려한 금관들이 황남대청하고 천마총 같은 데서 나왔어요. 자,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누가 썼나요? 금그릇이나 은그릇 중에 금그릇은 왕족만 썼습니다. 신라의 왕과 왕족을 성골이 차지했는데, 이 성골에 해당되는 사람만 금제 기물을 썼어요. 그러니까 진골 이하 사람들은 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이다 하면 그건 왕이나 왕족이 쓰던 물품입니다. 신라에는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런 식으로 신분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신분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집의 크기, 방의 수, 옷감의 질, 모자의 종류 이런 것이 다 달랐어요. 골품이 다르면 서로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골이었던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은 결혼할 성골의 남자가 없어서 결국은 평생 홀로 지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신라는 어느 나라와 교류를 했나요? 신라는 중국, 일본, 물론 고구려 백제와도 교류를 하고 가야와도 교류를 했지만, 바다 건너 중국이나 일본과도 교류하고 저 멀리 서역이라 불리는 땅의 여러 나라와도 결혼을 했습니다.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신라 유물 가운데는 이런 지역에서 나온 유리 그릇이라든가 장식 복원, 상감한 목걸이 같은 것들도 나와서 멀리 지금의 시리아라든가 이란 같은 그런 멀리 서역의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과도 물론 교류를 해서 신라에서 유적에서 나온 유리잔은 그런 지역에서 온 것이 확실합니다. 자, 신라는 일본에 어떤 물건을 수출했나요? 통일신라는 나라 시대의 일본하고 관계가 깊었어요. 무역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나라 시대 일본의 보물들을 모아놓은 동대사 정창원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안에는 신라에서 수출을 했던 여러 가지 물품이 많이 남아 있어요. 가야금, 노새그릇, 숟가락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물품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이 뭔지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한자로 글자가 쓰여 있는데, 바라던 것을 얻으세요, 구하세요 라고 이제 권유하는,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일본에 많은 것들을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창원에는 752년에 신라인에게서 사고 싶었던 물건의 품목과 가격 같은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일본 정부에 제출했던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어요. 이 당시 일본 사람들은 신라의 좋은 물품을 구하는 게 큰 소망이자 또 자랑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놋그릇이 수십 벌씩 이렇게 쌓여 있기도 하고요. 숟가락도 뜯지도 않은 채로 20개씩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10개씩 묶여 있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신라에서 건네진 이런 순모로 만든 깔개, 페르시아 융단과 비슷한 그런 물건들도 정창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신라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했던 신라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누굴까요? 바로 장보고라는 분입니다. 당나라에 건너가서 유명한 무장으로 살았던 이분이 신라로 돌아와서 동아시아의 바다를 지배한 적이 있고요. 천재로 알려졌던 최치원이라는 분은 당나라에서도 글씨를 잘 쓰는 문장가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또한 인도와 서역 중앙아시아 전역을 여행하고 돌아왔던 해초라는 스님이 신라 스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왕 오천축 국전이라는 5개의 천축나라를 돌아보다 라는 그런 책도 남겨서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라에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던 분들이 많았어요. 자, 왕 오천축 국전은 왜 유명할까요? 왕 오천축 국전은 5개의 천축나라, 다 지금의 인도죠. 거기에 공부하러 또 공부할 책을 구하러 떠났던 신라의 해초 스님이 남긴 책입니다. 이분은 갈 때는 바닷길로 갔고 돌아올 때는 또 다른 길로 돌아왔는데 인도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석가모니 부처와 그 제자들의 발자취를 쫓았어요. 돌아올 때 중앙아시아의 파미르 고원과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났는데 그 지나는 길에 들렀던 큰 도시들, 예를 들면 둔항 같은 곳에 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기록으로 여행기로 남겨서 오늘날 인도와 당시 서역의 여러 나라들의 풍속이나 문화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해적을 혼내준 바다의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앞에서 말했던 장보고라는 분입니다. 장보고는 당나라에 건너가서 장교로, 지금 이제 보통 말하면 군인이죠. 군인 장교로 활약을 하다가 신라 사람들이 붙잡혀 와서 팔리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흥덕왕이라는 왕에게 이 신라 사람들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지금의 완도, 청해진의 무역기지 겸 또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항구를 세우고 거기서 국제무역을 하면서 신라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청해진에서 장보고가 활약하는 동안에는 해적이 감히 신라 사람을 붙잡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적들이 신라 사람들을 붙잡아서 노예로 파는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장보고는 활약하는 동안 바다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산동성에 가면 장보고의 영정을 모신 적산법화원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 신라 사람들도 문자를 썼나요? 당연히 문자를 썼죠. 물론 당시까지는 세종대왕이 나오지 않으셨으니까 한자를 썼습니다. 한글이 없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한자로 모든 걸 기록하고 그런 기록했던 것들이 지금도 일부 문서로도 남아있고 토기 조각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신라 사람들은 불경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목간이라고 해서 나무에 나무 조각에 글자를 써서 서리 대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신라의 역사를 보여주는 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경상북도 포항에서 냉술이라는 곳에서 비가 하나 발견됐어요. 그 비를 보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왕의 명령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맹세를 했는데 이 비문에는 신라의 옛 이름이 사라라는 것을 기록을 해놨고, 또 우리가 아는 지증왕의 다른 이름으로 지도로왕이라는 명칭도 있습니다. 자, 신라 사람들은 한자를 주로 썼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하고 발음이 다르니까 그것을 어떻게 쉽게 쓰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총이라는 분이 이두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음으로 한자를 쓰는 이 이두를 통해서 우리의 발음을 쉽게 문장으로 바꾸어 쓸 수가 있었습니다. 신라의 유명한 문장가 강수 같은 분은 한자로 어려운 편지도 아주 잘 써서 당나라에서도 놀랐다라고 합니다. 자, 피가 하얀 사람도 있었나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신라는 불교가 전해지면서 처음에 한 100여 년 이상 고구려 백제와 달리 불교를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차돈이라는 분이 불교를 믿으면 좋은데 왜 안 믿으려고 하지? 라고 해서 결국은 왕의 이름으로 절을 지으려고 하다가 반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법흥왕이 할 수 없이 이차돈에게 죄를 지었다고 목을 베게 했는데, 사실은 이차돈이 자신의 목을 베면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차돈의 목을 베자 흰 피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꽃비가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일을 본 귀족들이 더 이상 불교를 반대하지 못하고 법흥왕 때 드디어 불교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종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 가장 큰 절은 어디였나요? 고구려 백제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신라의 경주에 있었어요. 황룡사가 아주 큰 절이었는데 국가에서 지은 절이죠. 이 절은 구층탑으로 유명했는데 이외에도 높이가 5m나 되는 장육전상이라는 큰 불상이 절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절에서 예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절의 자리는 굉장히 넓어요. 황룡사지는. 지금도 여기서는 기와 벽돌, 토기 이런 것들, 황룡사가 전성기였을 때 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불교를 백성에게 널리 퍼뜨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설총의 아버지인 원효 스님입니다. 이분은 의상 스님과 함께 신라의 불교를 크게 번성시킨 분인데, 의상 스님은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불교를 크게 번성시켰고요. 원효 스님은 같이 가다가 깨달은 게 있어서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부한 것이 워낙 깊어가지고 중국에서도 존경하는 불교학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무 관세음 보살 아미타불만 외워도 서방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이 불교를 널리 믿을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반면 의상 스님은 절을 여러 개를 세워서 그 절에서 3,000명이나 되는 제자를 길렀다고 그래요. 돌부처로 가득한 산은 어디 있나요? 신라의 경주에는 남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남산에는 절이 99개의 탑이 100개 있었다고 할 정도로 바위산 전체가 불교의 극락 정토와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고 합니다. 남산에서 발견된 불상만 500개가 넘거든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상은 무엇인가요? 석굴암에 석가모니 불상이 있어요. 석굴암은 토암산 위에 있는 인공 석굴인데 이 안에 석가모니 불상이 있거든요. 이 불상은 옷자락이 얇은 것까지 표현될 정도로 뛰어난 조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세계 모든 사람이 이 신라 조각가의 그 뛰어난 기법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가늘게 뜯는 거, 엷은 미소 뭐 이런 것들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본다고 했는데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는 무엇인가요? 신라 선덕여왕 때 세운 바로 그 첨성대입니다. 첨성대는 365개의 돌을 써서 1년 365일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돌이 쌓여있는 단인 27단은 선덕여왕이 27대 왕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첨성대 중앙의 창문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를 헤아리면 각각 12단, 합쳐서 24단이 되니까 1년 12달과 24절기를 알 수 있게 했다고 그럽니다. 신라에서는 길이나 무게를 어떻게 쟀나요? 석굴암이나 첨성대를 보면 신라 사람들이 당시 당나라에서 쓰던 표준 자를 바탕으로 해서 도량형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종은 무엇인가요? 신라 사람들이 만든 종은 특별히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유명했는데, 맑고 은은한 소리를 냈다고 그래서 그런 신라 종을 얻으려고 일본 사람들도 애를 많이 썼다고 그래요.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종은 그 중에 가장 크고 훌륭한 종인데, 이 종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 종을 만들 때 샘물에 아기를 넣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에밀레종, 엄마를 찾는 아이의 소리다, 이런 전설도 만들어졌어요. 신라에도 냉장고가 있었을까요? 신라에는 석빙고라는 얼음 창고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것이 남아 있는데요. 이 겨울에 얼음을 이 석빙고에 넣어두면 여름에 쓸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런 대단한 기술이죠. 자, 검은고 연주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라 사람들은 음악에도 뛰어났는데 백결선생이라는 부분은 검은고를 아주 잘 탔어요. 그래서 유명한 방화타령 같은 것을 지어서 사람들이 이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했는데, 사실은 설날에 이 백결선생 내가 가난해서 밥 지을 쌀도 없어서 부인이 이것을 가지고 슬퍼하니까 백결선생이 검은고로 방아 찢는 소리를 내서 달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뛰어난 음악가지만 집은 잘 살지 못했던 거죠. 그림 속의 소나무에 정말 새가 날아와 앉았나요? 신라의 화가 솔거는 그림을 잘 그린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황룡사 벽에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늙은 소나무를 그렸는데, 너무 잘 그려가지고 새들이 이 소나무에 앉으려고 하다가 벽에 머리를 부딪혀서 땅에 떨어지고는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솔고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소나무의 빛이 발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새로 덧칠을 하니까 이후로는 새들이 오지 않았대요. 솔고의 솜씨가 특별히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라에도 시장이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경주 같은 큰 도시에는 동시, 서시, 남시 같은 시장이 있어서 여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비가 오지 않을 때 비를 내려달라는 기우제도 열었다고 그래요. 경주에서는 왜 밥 짓는 연기가 나지 않았을까요? 신라의 경주는 전성기에는 거의 100만 가까운 사람이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수투로 밥을 해 먹어서 이 큰 도시에서 연기가 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신라에서는 누구나 쌀밥을 먹었나요? 신라 사람들도 쌀 농사는 지었어요. 그러나 쌀을 누구나 먹을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쌀을 먹을 수 있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보리, 기장, 콩, 팥, 수수 같은 것들을 섞어서 밥을 해 먹었어요. 자, 신라에서도 인구조사를 했나요? 신라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했어요. 현대사회처럼 모든 것들을 정교하게 했는데, 얼마나 정교한지 소나 말 같은 가축의 수, 농사짓는 땅의 면적, 과일나무의 수까지도 상세히 기록한 것이 남아 있어요. 일본에서 발견된 청주 지역의 인구조사 기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라 사람들도 혼인식을 올렸나요? 신라에서도 젊은 남녀가 좋아하면 당연히 혼인을 했겠죠.
보통 사람들과 달리 왕실이나 귀족 집안의 혼인식 때는 300대의 수레에 해물과 음식을 실어 보내는 그런 특별한 일도 있었다고 그러네요. 옷감짝이 내기는 언제 했나요? 신라에서는 해마다 7월 마지막 날부터 15일간 경주의 육부의 여자들이 두 패로 나누어서 옷감 짜는 길쌈 내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신라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나요? 경주 선도산 바위에 보면 뾰족한 모자를 쓴 신라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이 신라 사람처럼 고깔 모양의 모자를 썼는데 이것을 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지는 귀족은 통이 넓은 것, 그 다음에 귀족은 또 신발도 가죽신 이렇게 신었고요. 평민들은 조선시대의 집신과 비슷한 신을 신었다고 그럽니다. 신라에도 유행이 있어서 어떤 때는 금은실로 수놓은 목도리가 유행하기도 하고 공작에 꼬리 깃털을 장식으로 단 뭐 그런 것도 유행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흥덕왕이라는 임금님은 이런 사치품의 수입과 장식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신라 어린이들도 연을 날렸나요? 신라의 어린이들도 연 날리기를 했어요. 김유신이 반란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연에다가 사람을 달아서 날리는 뭐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커다란 연을 만들어서 군인 한 명이 횃불을 든 채 연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별똥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반란군은 질 것이다. 뭐 이런 소문을 내는 그런 작전을 쓴 적도 있다고 그래요. 신라 사람들이 살았던 집은 어떤 집인가요? 물론 귀족은 귀화집에서 살았지만 평민은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자, 신라 사람들은 언제부터 기와를 썼나요? 한 3세기 즈음에는 왕궁에 기와를 사용했지만 역시 이 기와는 또 귀족이나 왕가의 집에서만 사용했죠. 자, 신라의 기와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신라의 기와를 통해서는 우리가 신라 사람들의 정신세계나 예술적 능력을 알 수가 있는데 연꽃 무늬를 새긴 그런 기와도 있고 이런 건 이제 막새에 많은데 그 다음에 귀신의 얼굴 혹은 용의 얼굴을 나타낸 그런 막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신라사를 알 수 있는 것이 기와에 있습니다. 자, 신라의 왕이나 귀족의 무덤은 어떤 형태일까요? 표주박 모양인데 이거는 무덤을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죽어서 무덤을 만들면 그 옆에 무덤을 하나 더 만들어서 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표주박 모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데 엄청나게 많은 껴묵거리를 묻었기 때문에 황남 대촌 같은 무덤에서는 엄청난 양의 황금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신라 사람들은 토기를 어디에 썼나요?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나무로 만든 그릇도 쓰고 그랬는데 대개 무덤에 넣을 때는 일부러 토기를 따로 구워서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개, 새, 물고기 같은 짐승이나 사냥한 사람, 악기 연주한 사람 같은 사람의 토우도 빚어서 거기에 같이 붙여 놓기도 했고요. 자, 신라의 왕과 귀족의 무덤엔 어떤 장식을 했나요? 유명한 왕의 무덤이나 아주 높은 등급 귀족의 무덤에는 12신상을 12지신, 여러분은 다 띠가 있죠.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이렇게 해서 토끼띠도 있고 돼지띠도 있고 원숭이띠도 있고 그런데 그런 12동물을 조각으로 빚어서 넣기도 하고요. 무덤 둘레에다가 그렇게 빚은 것을 이렇게 돌을 붙여 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신라 귀족들은 어디서 잔치를 했을까요? 유명한 포석정과 안압지, 월지로 불리는 그런 곳에서 잔치를 했는데 포석정이라는 곳에서는 물이 흘러가는 그 위로 술잔이 흘러가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신라는 어떻게 멸망했을까요? 천년이나 오래 나라를 유지했던 신라는 마지막에는 왕위를 이으려고 귀족과 왕족들이 싸우고
그 다음에 흉년이 여러 번 겹치고 이러면서 결국은 나라가 약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 세력가들이 성주나 장군을 칭하면서 중앙에 반기를 들면서 결국은 후삼국 시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라는 935년에 고려의 태조 왕건에게 항복하면서 망했습니다. 자, 신라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신라의 역사는 우리가 고려 때 만들어진 역사책 삼국사기, 삼국유사 같은 책을 읽으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신라의 지나간 천년의 역사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발견되는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천년왕국 신라를 왜 황금의 나라라고 했나요? 이것을 가지고 신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